앞에 대문자는 요렇게 세 가지만 있고 요게 없는 경우가 요거예요. 그리고 2, 3, 4번은 있는데 1번이 없는 게 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 플러스 절로 이루어진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문장에는 주절 플러스 주절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거나 주절 플러스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어요. 그럼 주절 플러스 주절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Ich bin ein Student und du bist auch eine Studentin.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했고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데 마침표가 없어요. 얘는 주어가 있고 동사도 있고 마침표는 있는데 대문자로 시작을 못했어요. 그런데 주절과 주절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학생이고 너도 역시 학생이다라고 하는 요거에서는 이 뒤에 있는 절도 주절이고 얘도 주절이어서 그 증거가 뭐냐? 뒤에 있는 절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요 경우 지금 주절과 주절은 요래요. 지금 여기까지는 주절과 주절 설명이 부족한데 그거를 주절과 종속절을 설명하면 요게 나머지 부분이 채워지는데 종속절은 지금 이런 거예요. Ich weiß nicht, wo du bist. 여기에서는 동사가 이 문장의 맨 마지막 바로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주어 동사 있는데 이 뒤에는 원래는 앞에 거가 끝나면 요러한 지금 여기 세 단어니까 요거를 좀 바꿀게요. 네가 어떻게 네 고향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보세요. 원래는 이 랩스트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지 못하고 마침표 바로 앞으로 쫓겨났어요. 요것이 종속절의 힌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절과 종속절을 눈으로 봐서는 구분을 못해요. 한국말은 특히나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독일어는 이렇게 동사를 맨 뒤로 보내는 힌트를 통해서
종속절이라는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네가 고향에서 어떻게 사는지. 네가 고향에서 어떻게 사는지. 자, 이거를 제가 또 문 열고 닫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네가 고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 열고 나갔어요. 여기까지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고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말해달라는 거야. 결론이 없어요. 그쵸?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궁금함을 남기는 거가 종속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난 모르겠다. 이러고 나가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이 모른다는 거다. 이렇게 주절하고 종속절 중에서 물론 종속절이 좀 있으면 주절이 더 분명해지기도 하지만 종속절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답답해서 미치게 되는 게 종속절이고, 주절은 단편적인 사실이라도 분명한 것이 주절이에요. 조금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 주절하고 종속절 관계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좀 웃기는 문장이지만 수지쌤 한번 읽고 번역해 볼게요. 얼른 1번아 보세요. Ist ja eine Frau, die gestern mich liebt. 해서 나는 한 여자를 보았다. Die gestern mich liebt. 나를 사랑한 어제 나를 사랑한다고 한 여자를 보았다.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 한 어제 나를 사랑해. 사랑한. 네, 오케이. 뭐 과거를 쓰려면 그냥 리텔에를 붙여주면 더 좋겠고. 자, 주어, 동사, 대문자로 시작했고 끝에 마침표가 없어요. 요게 주어, 요게 동사, 마침표는 있는데 대문자로 시작을 못했죠. 그리고 동사가 맨 뒤로 갔어요. 요것만 봐도 이거는 주절이고 이거는 종속절로서 이거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문장이 됐어요. 요것만 볼게요. 나는 한 여자를 보았다. 나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사라져요. 저 미친놈이 왜 저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놈이 한 여자를 보았다. 알겠어. 이건 돼요. 근데 요거를 한번 제가 해보면 어제 나를 사랑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불쑥 튀어와서 이 종속절만 얘기하면 어제 나를 사랑한 한 여자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종속절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주절이 없으면 미친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분명한 하나의 완결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 왜 그러냐? 종속절은 주절의 목적어로서 쓰이던가 형용사로 쓰이던가 부사로 한 부분으로 쓰이는 절이 종속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목적어가 없거나 형용사가 없거나 부사가 없어도 하나의 문장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형용사 하나만 가지고 부사 하나만 가지고는 문장을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 중에서 이 종속절을 구별하는 것은 그것만 따로 떼어냈을 때 너무 이상한 거, 그게 종속절이에요. 주절은 종속절이 붙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지만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는 거, 그게 주절이고요. 아까 수지쌤이 뭘 물어봤었죠? 보드비스트에서 네. 보드비스트에서 동사가 저는 이제 두 번째 와야 된다 생각을 그쵸? 했었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비스트가 요 사이로 오든가 뭘 해야 되는데, 종속절은 무조건 동사가 그 절에 맨 뒤로 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영쌤, 요 뜻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Ich bringe dich um. 오케이. 뜻은 뭘까요? 나는 너를 목졸라 죽인다는 뜻이에요. 네. 아주 좋았어요. 이거는 의미예요. 네. 브링에는 땡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졸라 죽일 때 어떻게 해요? 밧줄을 목에다가 이렇게 감겨가지고 땡기면 목졸라 죽는 거죠. 이게 독일 사람들 욕이에요. Ich bringe dich um. 우리는 죽는다, 뭐 죽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 사람들 욕이에요. Ich bringe dich um. 자, 이거는 동사가 원형이 bringen이에요. 그런데 이 앞대가리를 띄어서 뒤에다가 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bringe dich 하면 더 편할 건데 um을 뒤에다 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예전에 마침표란 기호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 마침표가요, 인류 역사와 동행한 게 아니고 최근 200~300년 전에 만들어진 기호예요. 이 마침표가, 문장의 마침표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내 말의 한마디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의미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침표는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동사를 둘로 나눠. 그래서 한 부분은 주어 뒤에다가 붙이고 한 부분은 마침표 같은 역할을 하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맨 뒤에다가 놔. 그러면 이게 처음과 나중으로 하나에 완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에서는 동사의 위치를 잘 활용하면 어떤 기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주절하고 종속절이 있는데 항상 얘네들은 둘이 붙어 다녀. 그런데 주절은 주절이고 눈으로 딱 봐도 종속절인 걸 알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학생들이 맨날 물어봐. 선생님, 그럼 이 문장에서는 주절이 뭐고 종속절이 뭐예요? 맨날 선생님이 문 열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야, 요거 이상해? 이상하면 종속절이야. 야, 요거는 안 이상해? 그럼 주절이야. 이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동사의 위치를 통해서 종속절이라는 표시를 내주면 어떨까 하고 이 이상한 동사의 위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Ich weiß nicht, wo du in deinem, in deiner Heimat lebst 이렇게 해서 동사를 뒤로 빼는 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말이라는 게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이거를 여기에 넣는 게 나중에 더 이상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어렵게 막 와 저걸 어떻게 하나 저도 그랬었어요. 나중에 되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빼지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어렵게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지금 소영쌤하고 수지쌤은 요 제 설명 오늘 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네. 그러면 소영쌤 오늘 수업이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말씀을 해보실래요? 지난번 수업 때 정말 제가 이렇게 독일어 기초 문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머릿속에 좀 정확하게 정립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오늘 한 번 더 재정립이 돼서 일기 선생님들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군더더기 없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품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완벽하게.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무엇이고 구가 뭐고 절이 뭐고 문장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이 뭐냐? 주어, 동사 또는 수어, 목적어 요 세 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장 성분을 모르는 일은 별로 안 발생해요. 근데 독일어에서 영어보다 훨씬 더 문장 성분을 파악하기 좋은 장점이 뭐냐? 주어하고 목적어는 수지쌤, 주어하고 목적어가 되려면 품사 중에 어떤 거가 주어, 목적어가 될 수 있죠? 명사. 그렇죠.
내 다리 또 자를 뻔했는데 자르기 전에 주어하고 목적어는 명사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명사하고 일반 형용사, 부사하고 생긴 것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독일어는 명사는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는 문장 성분을 구분하기가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언어상. 그래서 독일어에서 문장 성분은 별로 어렵지가 않다. 하나 지우고, 소영쌤 품사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사의 종류 3개를 골라보세요. 명사, 네. 형용사, 부사. 자, 그러면 오늘 영 총기가 떨어지는 수지쌤이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죠? 형용사. 무슨 소리 부사지? 오늘 왜 그래요? 이거 봐, 이거 흔들리잖아. 이러면 간첩이란 뜻이에요. 형용사죠. 흔들리면 간첩이라.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부사. 부사. 그러면 부사가 형용사 말고 또 꾸며주는 거. 이거 봐, 흔들린다고. 간첩이란 뜻이에요. 동사. 그 다음에 하나 더. 간첩이랄까? 부사. 또 다른 부사.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명사가 단어로 된 명사도 있고, 구로 된 명사도 있고, 절로 된 명사도 있어요. 단어로 된 명사는 대문자로 쓰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 구로 된 명사 뭐 있을까요? 자, 구로 된 명사가 별로 잘 없어요. 일단 저한테 배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구로 된 명사가 별로 없다. 아, 이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소영쌤 읽고 번역해 보세요. Ich bin ein Sohn eines wunderbaren Vaters. 오케이. 번역을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멋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오케이. 퍼펙트. 놀라운 놀라운. 네, 원더풀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VAR 하면은 영어의 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분더를 이걸만 O로 보면 원더, 원더풀, 분더바 똑같은 말이에요. 요 경우에는 놀라운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면서 요거 전체가 주격 보어예요. 보어란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 네. 그래서 이게 주격 보어인데 이게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보어를 만든 거예요.
또는 얘를 주어로 만들려면 이래 버리면 돼요. 한 위대한 아버지의 한 아들이 그다. 네. 이번에는 이게 그냥 주어예요, 주어. 얘도 주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하나의 팀으로 주어를 만들기도 하고 목적어를 만들기도 할 때 그것은 명사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명사절은 뭐냐? 소영쌤 읽고 보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죠. 100점. 소영쌤은 일기 선생님들하고 반을 합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업 때 되게 잘 배워서 네. 배우라니까요, 이런 거를. 끝까지 예의와 충성을 다하는 정말 이 아름다운 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뭐야? 그가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요거 전체가 주어가 됐죠. 이게 바로 명사절이에요. 명사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품사, 문장 성분 이걸 딱 해놓고 여기부터는 뭐예요? 그러면 절이요. 역할은 주어, 절, 주어 역할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독일어 문장을 딱 보고 번역을 할 때 번역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일일이 단어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상상에 의존해야 돼요. 모든 걸 상상해. 여러분, 이게 나무예요, 유리예요? 유리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유리네? 그럼 창문에 붙여야지. 그리고 창문에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리지만 얘는 화이트보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 있는 요 앞에다가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문장을 보고 얘는 품사가 뭐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읽어야 되겠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는 명사절만 이끌어요. 얘는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주어 있네? 근데 동사가 되게 멀리 있네? 종속절이구나. 네. 얘는 이름이 여러 명사절 그러면서 종속절 품사적 역할은 주어 그게 돼요. 그래서 명사의 단어 구절은 오늘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고 또 이제 명사 한번 지어보고 자 형용사도 단어가 있고 구가 있고 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배웠던 분더가
red, proud. 요게 단어로서 형용사예요. Es ist wunderbar. Es ist wunderlich klar 그러면 klar가 형용사예요. 분명한 또는 이거를 Er ist wunderlich klar에 만 요게 더 낫겠다. 자,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죠. 형용사는 뒤에 꼬리 어미가 이 명사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는 변해요. 기껏해야 이나 뭐 그 정관사 어미처럼 변해요. 그거는 근데 얘는 얘를 꾸며주거든요. 그런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무조건 부사밖에 없어요. 근데 부사는 요 꼬리가 불변화예요. 불변화. 영어는 안 그래요. 영어는 형용사든 부사든 둘 다 불변화예요. 그래서 영어가 아주 나쁜 언어예요. 외국인이 배우기에. 그런데 독일어는 너무나 규칙적으로 문법적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독일어에서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학생이기 때문에 원래 8시 반에 수업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어린이도 아니고 내일 놀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저의 어린이들하고 놀고 있는 거죠. 내일 놀 거를 오늘로 땡겨가지고 여러분들은 제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오버해서라도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붙잡고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독일어에서 무슨 철학이 있느냐 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여기를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부사는